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쫓기는 것처럼 내달리고 서로를 끊임없이 추월하고 아무것도 놓치려 하지 않는 세상. 성과와 출세가 중요하고 저마다 최대한 많이 소유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자신이든 타인이든 간에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긴 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사랑 없이 공존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떼볼 수는 있다. 이는 열역학 제2법칙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은혜와 유기체 전체 그리고 모든 인간 공동체는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즉,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야 한다. 우리의 뇌는 그 일을 해내는 방식과 그렇게 찾아낸 해결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작게는 사사로운 공동체, 크게는 인간 사회 전체가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적은 에너지만으로 내부 질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찾아낸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고 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함께 설득지켜야 할 규칙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갖추게 된 질서 구조를 사회학자들은 위계라고 일컫는다. 인류가 정착을 시작한 수천 년 전부터 전 세계 거의 모든 인간 공동체가 이 질서 구조를 채택했다. 무력 충돌을 비롯한 여러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이 공존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의 질서의 위세는 여전히 굳건하다. 굳이 군대가 아니더라도 회사와 단체, 정당과 협회, 학교와 교회, 지역단체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전통을 따르는 가정에도 위기가 존재한다. 위기의 질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인간의 성과를 보장한다. 일관된 질서가 없었다면 인간 공동체는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경쟁의 사다리 위에서 위기 구조는 그것이 다스리는 세계가 단순하고 통제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변화가 너무 빠르지 않을 때에만 작동할 수가 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위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인 혼란 또한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낡은 위계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많은 이가 그런 지도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현재 우리는 인간사를 통틀어서 가장 힘든 과도기를 경험하는 중이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던 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현재의 변화와 갈등을 해결하고 일관성을 창출해낼 새로운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만 낡고 쓸모없는 옛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관성을 창출해낼 힘을 찾는 일을 방해하는 원인은 따로 있다. 우리 머릿속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것이 계속 퍼져나간다. 심지어 잃어버린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찾아낸 해결책마저도 대부분은 기존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우리 중에서 일부는 부모나 교사, 상사 또는 또래 친구나 직장 동료가 그들의 기대와 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력이나 보복의 위협 등 공인된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대상이 되어왔다. 보상이나 선물을 약속하는 현혹자들에게 이끌려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온 사람도 많다. 방식을 막론하고 그들 모두 각자의 보호자 혹은 윗사람으로부터 원치 않게 계획과 목표, 지시와 평가, 조치와 명령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곤란한 환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별다른 것이 없다. 위기질서의 사다리에서 다음 계단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더 잘, 빨리, 더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어서 상승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자신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기본 욕구를 억눌러야 가능한 일이었다. 철새의 사다리를 가능한 한 빨리 올라서 영향력과 권력, 인정을 얻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사랑은 기꺼이 구석으로 밀어놓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자기 삶과 타인과의 공존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가는 법 대신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대한 빨리 정상에 오르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법을 배웠다. 위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장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사랑 없는 철새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래에 남겨진 사람들은 위로 올라간 이들의 성공을 질시했다. 우리를 연결하는 것, 공통의 관심사, 복잡하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위계가 더 이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 질서구조는 알아서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위계의 질서 해체하려면 직원들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나서야 한다. 이런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능력을 발휘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욕도 충만하다. 그런 의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직원들이 진정으로 회사의 성장과 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든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에게는 이런 내면의 의지가 싹트지 않는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도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때, 그리고 그것이 타인과의 협력 안에서 실현이 될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그 일에 투신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 낡은 위기의 질서 구조와 그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계획과 기대, 과시와 평가의 대상으로 삼던 습성을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서로를 주체로 받아들이면 신경생물학자이자 뇌과학자인 나는 뇌 기능과 관련된 모든 것에 흥미가 있다. 뇌와 연결된 신체의 각 부분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이 소속된 모든 사회 공동체에도 관심에서 말하는 주거 목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의사나 사회학자라고 여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간섭하려고 든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의 대상으로 만드니는 나 역시 그런 식으로 체감할 수가 있었다. 다행히 나는 그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는 인간에게 내재된 전지력과 재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거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목까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만의 잠재력을 펼치기 힘들고 유아기에 활성화된 신경세포 하나의 상호작용도 불안정하다. 이런 사실을 나는 몇 년 전에 깨달았다. 서로를 계획과 지시, 평가와 전략의 대상으로 삼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두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존엄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 접근법 또한 잘 통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후로는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으로 대하라고 제안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나를 좀 더 사랑하겠노라.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겠노라. 결심하는 문제를 두고 끝도 없이 토론을 펼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결정하고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결정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과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좀 더 애정 어린 시각으로. 그리고 이를 경험한 사람은 이후로도 타인과의 공존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점점 이어지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10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건강해질 나와 사회를 위해서 종종 인간 공동체와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집단과 비교할 때가 있다. 새떼나 메뚜기 같은 등등으로 언뜻 보면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다 하지만은 인간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제목 서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발전은 함께 할 때만 가능했다. 함께 할 때만. 시간이 지나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사랑 없음이 전수되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인을 사랑 없이 대하도록 점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게 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사회에 사랑이 없음이 확산되다 보니 그것을 유발한 장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머릿속에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그렇게 지속된다. 심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나는 당신 주변을 둘러봐라. 혹시 자신과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며 매우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자상하고 협조적이며 유달리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을 찾으라.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불편한 몸을 짐짝처럼 여기고 자신을 물론이고 타인도 사랑 없이 대하는 장애인도 분명히 있다. 그럴 때는 그들에게 우리 정상인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겪으며 또 특히 더 자주 병에 걸린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삶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한 빨리 낫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상태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플 때마다 누군가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간호해주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 특히 친밀감과 보호받는 것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문제거리나 많은 업무, 또 자식이나 병든 부모 때문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거나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장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일의 상태가 오늘과 같아지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살아있기를 멈출 때에만 가능하다. 삶이 정지하는 순간에 건강함이든 병들미든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상태가 된다. 사랑하는 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우리 내 깊은 곳의 자리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지르는 뇌세포, 신경망은 원래 몸 전체 혹은 각 신체 기관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을 다시금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신경망은 유기체 전체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절기를 통해서 일관성을 회복시킨다. 저혈, 내분비, 심혈관계, 면역계 등이 그러한 조절기에 속한다. 뇌는 정기적인 흥분을 일으키거나 특정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최대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이 해소되도록 각각의 활동을 조절한다. 호흡기내가 아니라 몸이 즉 각 기관의 세포들이 둔화되어 뇌에서 전달하는 제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상황은 좀 더 어렵다. 신체 세포에서도 어떤 이상 상태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한 반응 패턴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런 유전자 발현으로 인한 기능 변화는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진행된 신체 기능의 심각한 장애와 그로 인한 신체 기관 구조의 변화는 대부분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일단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프게 살았는지는 상관이 없다. 자신을 좀 더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내 안에 생명력을 발휘해 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